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정치 쇼핑몰,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진 소장님과 최영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정치 쇼핑몰 최초로 여성 출연자가 우리 최영민 대표님으로 오늘 네, 모셨는데 영광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못 가셨어요? 네. 예, 소장님은요? 좀 이따 갈 예정입니다. 예, 지난번에 뵙고 또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 폭력이란 좀 다소 무거운 주제네요. 네. 예, 오늘 처음 출연하신 우리 최영민 대표님, 그간에 어떤 계기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갈등을 좀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그 네. 교육을 받고 나니까 주변 분들한테 저와 같은 그 좋은 갈등 해결의 팁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대전에서 주로 학교나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을 해오다가요. 네네. 그 2012년에 교과부 사업에 함께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가장 그 최근에는 소년부의 예. 그 화해공고위원으로 예. 학생들의 그 피해가의 상황을 만나면서 학교 폭력을 학생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제도나 법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전부라고 하면 대전 가정법원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님이 추천해서 이렇게 함께 모시고 왔네요. 예, 두 분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또 함께 그러게요. 자리를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소하고 우리 대전평화여성회가 예,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토론을 열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달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시고 네. 문제를 많이 제기해 줬습니다. 지금 뭐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참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예전부터 대책도 세우고 또 개선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나요? 글쎄, 그 교과부라든가 그 각 지원청에서 혹은 그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그 특히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폭력 발생률이 매우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폭력 그 건수는 그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통계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고요. 네네. 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그런 심의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예. 예, 좀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우리 또 시청자들 위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원인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우리 대전 지역의 실태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학교 폭력 이게 뭐 치고받고 이 물리적인 어떤 폭력 외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의 그런 신체적인 폭력은 그 실제 폭력의 그 퍼센트를 보면은 네. 그렇게 큰 그 퍼센트를 차지하기보다는 네. 주로 지속적인 어떤 따돌림이나 왕따, 정서적인 어떤 학대라든가 관계에서 오는 폭력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는 좀 정서적 폭력이 네. 더 많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대표님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 폭력 없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 정신적 폭력보다는 물리적 폭력이 강했겠죠.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허리 부러진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잘 지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교복 입고 지냈었거든요. 저희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정신적인 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셔서 좀 주로 가해 쪽으로. 성질이 못됐다고 건드리면 피곤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뭐 처리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나요? 이렇게 접수가 예, 된다, 저도 처리가 된다? 이런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네. 그 발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라는 걸 인지하면 그것을 이제 학생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주변인 학도 조사하고 피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면담도 학교 하고, 내부에서요? 면담도 하고요. 또 객관적인 어떤 실제 뭐 때렸다라는 입증 자료 같은 걸 마치 수사기관처럼 예. 다 수사를 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이제 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열리면 그 14일 이내에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조치라고 하거든요. 조치. 예, 학폭법이 그 교육과 선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조치라고 하는데 14일 이내에 그 조사에 의한 그 기록을 가지고 학폭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맞는 그 조치를 또 가해 학생에게는 그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 학교 폭력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또 피해가에 놔두기도 좀 어려운 사안도 있어서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학생부 선생님들이 1차적인 네. 조사를 하시고 네. 경찰이나 검찰 역할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그렇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네. 넘기면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법원 판사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예, 성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고가 이제 들어오면 학교장은 반드시 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반드시 열게끔 되어 있고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시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해서 이제 조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분쟁을 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좀 소홀히 다루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근데 과정에서. 같은 반인데 바로 분리가 되나요? 앞뒤로 앉아있던 학생을 갖다가 실제 그런 사건이 의사결정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제가 좀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같은 반인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그 반교체를 이렇게 하기 전에 접촉 금지를 그 즉시 조치를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같은 반인데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니까 또 이 피해 학생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접촉은 안 해야 되니까 늘 보면서 또 일부러 걔를 만나면 복도든 어디든 서로 이렇게 피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등학생들이 혹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그 벌어진 싸움을 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학교가 계속 조치라는 이름으로 분리시키면서 아이들을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둘이 다투면은 선생님 불러서 공동 책임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생각보다 그때는 좀 더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동 근데 책임으로 우리는 그랬죠. 예, 엎드려 해가지고 네. 너는 10대, 너는 5대, 박수해 이러고서는 그것도 폭력이죠. 그렇게 했는데 잘 해결이 되었던 것 같은 기억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은 맞아요. 애들 간의 관계에도 선생님이 조정을 네. 딱 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안 나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학폭법에 교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교사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학폭위로 넘어간 순간 학폭위 위원들에게 그 네. 권한이 있는 거지 교사는 권한이 없죠. 조사의 권한도 학생부에 있고요. 예. 학교장이 그 조사의 권한을 놔두고 부여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중재 자체도 아예 못하도록. 예. 왜냐하면 그 잘못 중재했다가 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 편을 나도 든다는 가해 학생 편을 드느냐 또는 뭐 피해 학생 편을 드느냐를 갖고 문제 갖고 또다시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 분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거기에 근데 교사를 개입을 이 놨다. 약자잖아요, 당한 애들이. 근데 그 상황에 더 약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사가 개입이 되면 더 약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학생들이었는데 맞았어요. 네. 근데 학폭위 신고를 못해요. 왜? 네. 내부 고발자가 돼서
또 다른 왕따를 당하거나 지속적인 따돌림이 되니까 예. 신고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처벌이나 응고적인 어떤 학폭위의 그런 과정이 학생들의 피해를 보호하지도 회복하지도 않고 가해자를 반성하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겠네요. 일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 피해자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좀 그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 예, 학폭위 자체가 전면적인 그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네. 있지만 네, 그것이 어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또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많이 부족하죠.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하나씩 한번 좀 짚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떻게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됩니까, 그럼? 자치위원회는 현재 그 학폭법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이 예. 과반수 이상, 아. 예, 몇 명 중에요? 10명, 5인 예, 이상,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 학교에서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나, 일반적으로는? 한 7, 8명으로 하나요? 일반적인 학교는 모르겠고요. 예. 보통 제가 그 경험한 학폭위원으로 보면 그 10인 이내로 이내로만? 보통 구성하고 8, 9명, 있습니다. 뭐 10명 이 정도. 예, 그 중에 과반수니까 반 이상이 이제 학폭위원이 학부모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위원. 경 SPO, 아니면 교사. 교사. 네, 교사, SPO, 또 교감 선생님이 학폭위원장으로 아, 교감 선생님이요? 네, 주로 교감 선생님이 근데 학폭위원장. 지금은 이제 학부모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내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 가운데서 위원장 한 경우로 바뀌었죠, 사실.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그 학폭위원들이 학폭 그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네. 그 정보를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내 자녀를 학교에 맡겼으니 조금 더 학교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학폭위원회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 학폭위가 무슨 심판관처럼 뭐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그런 기구로만 생각할 경우에 예. 이 두 학생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맞아 회복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는 없으시면서 들어오면 정말 무슨 판사처럼 이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비슷한 뭐 사건 있잖아요. 법원에 판례가 있는 것처럼 네. 비슷한 사건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엄청 센 조치가 내려지고 네. 또 어느 학교에서는 그냥 뭐 경미한 조치가 내려져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성 단계부터 네,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학교 폭력의 뭐 지속성이라든가 뭐 심각성이라든가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네. 그 위원들의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점수를 합산해서 굉장히 웃겨요. 그냥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몇 호 이렇게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그 수치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네.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이런 그 항목을 체크하면서 그 피해 학생의 피해를 돕는데 이게 무슨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일단은 학교장이나 뭐 담임 교사나 뭐 좀 페널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 고과에서 감점 요인이 있는 것으로. 그게 맞나요?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더 잘하실 예. 것 같아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주로 이제 학교 평가에서 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점수가 아무래도. 근데 과거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예. 현재 좀 개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폭력이 신고돼서 교육청까지 보고가 됐을 경우에 예전에는 학교 평가 점수를 좀 낮춘다든가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것이 문제점 때문에 실제 그것을 갖고 이제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로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썩
반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다 보니 네. 학폭위원회라고 하죠. 예, 그거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야무야 예,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글쎄 유야무냐라는 말로 하나로만 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금 현행 그 학교 폭력의 정의가 그 무슨 뭐 금품, 뭐 갈치, 그러니까 아이들의 싸움을 맞아 형사상의 어떤 형법상의 어떤 그런 그 위반 행위처럼 굉장히 나열해 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건도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수렴돼가지고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 교사들 입장에 제가 교사는 아니지만 그냥 경미한 싸움인데 이걸 교사가 좀 다룰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이들 그 교육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학생 담임이나 학교 내에서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 어떤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묻혀서 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량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피해 학부모들이 일단 이 문제를 갖다 학교에 문제 제기하면 반드시 예. 이 신고를 받는 학교장은 반드시 이것을 열어야 돼요. 학폭위원회를 갖다 열 수밖에 없어요. 아, 피해 반드시. 학부모가 네. 이거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 학부모 그 사건을 보고 확인한 사람들의 신고 뭐 이런 네. 게 있으면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 학부모 같은 경우는 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다고 그 객관적이지 않고 아이의 말만 듣거나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팩트에 의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래도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제가 되겠지만 네. 실제로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은 감정 싸움으로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 간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다 피해 학생 부모나 또는 가해 학생 부모가 다 불만을 갖다 제기해서 이게 재심으로 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심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시도교육청 그 징계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인 경우에 그 재심을 청구하는 기구가 징계조정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은 또 다른 창구로 지역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그 2016년 그 징계조정위원회 그 신청한 건수를 보면 474건이나 돼요. 474건을 재심을 해달라? 네, 가해 학생이. 그리고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675건이나 되기 때문에 675건. 굉장히 많은 건이죠. 그리고 재심을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불복하면 또 뭐 다른 행정소송의 심판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제 토론회 때 이제 한 교사분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토론 패널에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소송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졸업할 때까지. 이게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까? 학생부에 기록이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끌고 가면 졸업할 때까지. 가해자만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건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네. 일종의 낙인 찍히는 거 아니에요? 연좌제가 없어지고 형량에 따라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다음에 대학을 가거나 뭐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기록이 남아서 불합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재심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특히 뭐 고위공직자가 된다든지 뭐 정치적인 뜻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나중에 네. 결정적으로 뭐 이상이 예. 있다고 이제 꼬투리가 잡히나요? 예, 그렇죠. 우리 지금 그런 세대들이 많아서 자식의 그러한 그 학폭 관련된 것도 실제로 정치인이라든가 일반 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요. 그렇게 뭐 인사 뭐 개입을 했다는 등 뭐 이렇게 돼서
2년간 그게 남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2년간 남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예 그런데 또 그 없애려면 또 졸업 전에 다시 또 이게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기도 해요. 근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자기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이렇게 생기 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좀 같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이 또 가해자로 이렇게 둔갑해서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친구들은 이런 아이들은 정말 많은 이 피해를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해 이렇게 참여를 너 이리 와, 너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좀 정상 참작이 되나요? 정도에 따라서? 근데 학폭이 자체가 개시되면 예. 그러한 전후,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 이전의 어떤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네. 그 어떤 폭력이 발생한 그 사건, 아. 그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해자는 우리 사회의 첫 번째 피해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받기도 했고요. 피해자는 또 다시 가해는 피해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그 학폭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개선점들이나 이런 노력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누가 좀- 노력하고 있는지를 주체를 제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하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네. 하는지 네. 민간 단체에서 하는지 국회에서 좀 네. 현재 추진하는 개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발제할 때 네. 나오셨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국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문제점 첫 번째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전문성 전문성 그게 강화.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폭위를 학교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열지 않고 네.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겠다. 아. 전문 인력을 합충해서 네. 그러면 좀 형평성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그 위원들이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학폭법 같은 게 없다고 들었고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자체가 자체가 없고. 외국에서는 거의 네. 진짜 존재하지 않고 이게 학교 폭력이 거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심할 텐데 그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투트랙인데요. 그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예. 초중등 교육법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 2003년에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이중으로 지금 초중등 교육법과 학폭법 거기다 또 청소년들 소년법까지 그래서 어떤 3중으로 이렇게 지금 꽉 짜여져 있고요. 이 소년법 같은 경우도 전과가 남지 않아요. 소년법은.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니까 네. 법원에서 만들고 검찰에서 나서고 학교에서 나서고 다 나선 거네 정부 부처가.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거라고 얘기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보면은 전부 다 그러면 하나 얘기하면은 각 부처에서 대응책을 한 세너 개씩 각 부처별로 다 만드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012년 2월 6일 날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라는 게 네. 발표가 됐고 네. 그게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네. 그 학교 강화된 폭력 거죠. 매뉴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힘이 있어요. 근데 가정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 피해자가 백그라운드가 좋아 집이. 그러면 가해자 학생은 완전히 매장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퇴학을 당하는데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단 폭력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집안 환경이 안 좋은 학생만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대학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정치인들 중에서 가까이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저도 이제 학생이었던 때도 학부모 입장에 보면은 이 부모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 사건을 대하는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대하는 그 태도, 과정들에 의해서 아주 나쁜 상황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좀 감수해서 이렇게 친구 간에 좀 우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일부 그렇다는 거죠?
극소수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말씀하시면. 친구들끼리 그랬거든요. 딱 갈등이 생기면은 여기 그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반에서 짱 먹는 애가 딱 불러와서 둘이 붙으라고 완타치로 쪼개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 끝. 맞짱 떠라. 예. 그 우리 보통 조직에서 보면은 그런다는 거. 남자는 번호를 매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1번, 2번, 3번, 4번 딱 그래서 서열을 만져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또래 집단끼리의 그 서열 매김이랄까요? 그 안에서의 그 과정들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실제 본인에 의해서 그 서열이 매겨져야 되는데 부모나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서열이 매겨지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자꾸 개입해서 발생한다 이런 논의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제 공동체 의식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학교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끼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하신 대로 뭐 연초만 되면 흔히 말해 서열 싸움을 한다는 반 예, 재편되면은 그렇게 딱 번호가 하는 매겨져야 것들. 되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교육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1년에 보면 2015년에 19,000건, 9,900건, 2만 건 가까이 어마어마한 열리고 건데. 있습니다. 예, 2만 건이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심각한 거죠. 학교에서 진짜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또 이것을 과연 자치위원회까지 가서 이걸 갖다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아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화해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이 자치위원회까지 와서 서로 갈등을 더욱더 더 넓히고 더 커지고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갖다 생겨 만드는 그런 것이 현재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보니까 그 학교 폭력 최초 그 가해 연령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으로. 그리고 가장 학교 폭력 가해 피해가 많은 그 층이 중학생. 네. 그렇죠? 한 7배 고등학생에 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 미성숙한 그 아이들이다 보니 부모의 개입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역할론이 커지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부모가 지금 역할론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그런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지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부모가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뭐 역할을. 그러니까 뭐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모 책임이지만 일종의 이제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거죠. 네. 부모라든가 공동체의 역할은 뭐 누누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제이고요. 당연한 거고 문제 아이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는 거를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 아이들의 싸움을 어떤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내 아이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더 흥분을 하고 더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문제다, 뭐 가정의 문제다 이런 걸 떠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들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저는 그렇게 네. 착하다 보잖아요. 인간이 좀 악한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 갈등이라는 이 갈등은 늘 자연스러운 거라서 갈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이미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들의 갈등이나 싸움을 아이들의 그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생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그 기구로 개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뭐 지난번 토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론을 지금 어떤 나왔나요? 식으로 좀 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무슨 안열며 의협인 것처럼 만든 네. 그것을 앞전에 공식적인 사전 조정기구나 절차를 법이라는 게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조치를 위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화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사전 조정 기회를 주자라는 네. 게 제 입장이고 또 제 의견만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공론화되고 있어요. 평화 여성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사전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이름 자체가 네. 그 아이들을 마치 폭력의 어떤 피해 가해로 양분화시키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그냥 네, 학생 갈등 뭐 조정위원회라든가 아. 뭐 이렇게 밖에 순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이번에 그 학교 밖 학폭위 설치 같은 문제를 네. 내놓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변호사라든가 뭐 SPO, 경찰, 스쿨폴리스들이 좀 전담하면 들어가서 공정하게 무슨 그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 안에서 하는 조치를 학교 밖에서 하는 거 외엔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도대체 사법기관이냐 그런 뭐 수사해가지고 조치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잘못된 것은 혼내고 다시 공동체에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 역할인데 밖에서만 이렇게 뭐 조치를 내려서 심판해서 어디로 내모는 것은 결국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보통 보면은 진보적 성향 단체 여성들의 모임 이런 데 보면은 공동체의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학생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거 이전에 같이 함께 살아갈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네. 같은 친구로서 만들어가느냐 이런 노력들에 대한 얘기를 그- 전제로 하는 것들이 그 제가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니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보면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피해 학생 부모나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 정말로 좀 저 학생들을 진짜 학교에서 배제시켰으면 좋겠고 또 그 학생들을 실제로 뭐 어떤 확실한 처벌을 갖다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반성이라든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처벌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벌이라는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뭐 교도에서 가두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갈등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가해 학생은 반성을 하고 피해 학생 그로 인해서 화해가 되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고통이 어느 정도 네. 좀 낮춰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갈등 관계를 갖다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 하나의 교육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육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훌륭한 하나의 아이들끼리 어떤 갈등 같은 걸 잘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만든 이유 중에 바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학교에 있으면 맨날 갈등만 있는데 뭐 들어 학교 만드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끼리 갈등을 서로 조정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중요한 선생님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제3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도리어 그렇죠. 지금 이 현재. 근데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면면을 제일 잘 알고 우리가 1, 2, 3 다 객관식이 아니고 학생들을 꾸준히 관찰하기 때문에 A가 가해자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피해자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누가 잘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사나 학교의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학부모 교육도 학교 안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의 어떤 그런 회복적인 관점, 그다음에 학교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선교육, 또 그리고 교사의 방향성이 학생들을 바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2012년에 그 또래 조정 사업을 쭉 해서 엄청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또래 조정 사업을 통해서 또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학습했다기보다 갈등을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주체적으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의 또 배움의 기회로 저는 의미가 컸다고 봐요. 아, 그럼 전 학교로 지금 그게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시범학교? 네, 시범학교, 연구학교로 2012년부터 했고요. 근데 또 요즘 주춤한 것 같아요. 교과부 사업이 계속 지속적이진 않아요. 예. 또 선생님들끼리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학교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단체로 의뢰 오셔가지고 직접 개입해서 또 풀어본 경험. 정교주 입장은 어떤가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그 회복적 학생 관계를 갖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갈등을 스스로가 학교 내에서 조정하고 화해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지금 현재 이 자치위원회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받은 것들을 좀 이제 수렴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 자치위원회를 갖다가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근데 이 시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점에서 되는데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거에 진짜 당사자들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인 시간상 네. 부족하고 그리고 이미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만들고 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라든 이런 것들도 야간이나 이렇게 그 휴일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낮에 하려고 그러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아, 저녁에도 그래요? 하고 그렇습니다. 행사. 아, 그래요? 네, 저녁에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더 확대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아닌가 생각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복수초등학교가 시범학교였던 거라고 했는데 거기 많이 있었어요. 한 네. 7, 80개 정도. 네. 아 대전에 네. 대전 전국적으로 뭐 한 80개 정도 됐었고요. 네. 대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피해자가 되면 그렇지 않죠. 정당화시키죠. 네. 아니 그 그럴 수밖에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더라고 부모가. 지금 이런 회복적 관점이 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2000년 정도 소개됐거든요. 그때 소개됐는데 외국에서는 그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이라든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회복적 센터가 각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그러니까 학폭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마을공동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회복적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최영민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시민단체 네.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예, 우리 성광민 네. 소장님 예, 함께 또 네, 많은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네. 할 얘기 엄청 많은데 벌써 마무리로 저희 아직 방송이 얘기-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셔서 네, 3분의 1도 안 했는데. 네, 그뭐 말씀하실 거 더 얘기 더 해보시죠. 이제. 예, 마무리 좀 네, 시간이 예. 좀 돼서. 아, 네. 그 학교폭력 그 대책 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활동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폭력을 다루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어떻게 이런 그 폭력의 피해 가해 상황을 혹은 어떤 전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런 사고 관점의 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네. 많은 재소자들이 감옥에 가 있거든요. 네. 소년원에 제가 판사님 때문에 계속 소년 사건 때문에 판사님 만나는데요. 소년원에 갔다 오면 별다른 것처럼 아이들이 의스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재범률은 증가하고요. 오히려 그렇죠. 아, 그렇다면 교화되지 않고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들이 아이의 건전한 교육, 어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전체적인 그 우리 폭력을 다루는 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광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영민 대표님 대전 소년가정법원 화해공고위원회 위원으로 네, 대전 가정법원입니다. 대전 가정법원이요. 네, 소년부 하해공고위원. 네, 네. 소년부 화해공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네. 최영민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 네. 스터디를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